제가 요 슬라이드는 올렸어요. 요 슬라이드만.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PPT 말고 내용 텍스트를 만든 예, 거는 예. 우리 목회 나눔 방에다만 올렸습니다. 네. 아니, 아, 방금 무슨 커멘트 뭐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그 코멘트가 있는 것까지 제가 예. 올렸습니다. 사실 음, 이거 90년생이 온다 이 책도 좀 됐어요. 왜냐면 2018년이가 코로나 전 거고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요 책이 나온 다음에 MZ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음에 나온 터라, 어, 그 뒤로 또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바뀐 세대 변화가 되게 큽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그걸 감안하고 이것도 좀 옛날 책이다. 왜냐면 다루는 주제가, 이 다가 현장성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90년대가, 언제냐면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오늘로 치면 90년생이 몇 살인가요? 30대입니다. 30 정도입니다. 그쵸? 예. 90년생이 34? 30 정도. 네. 30살 앞뒤 정도가 90년생입니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이제 막, 이제 취업하고, 대학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막, 직장에 막 들어가서 이제 막 일을 하는 나이대예요. 예.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대에 고도의 성장을 하던 시기인데 지금은 성장률이 지금 뭐 2%, 3%대예요. 우리나라에 한때 2, 30%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고도의 성장을 하다가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이 개발도상국의 이 늪에 빠져서 2%, 3%대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부모 세대보다 더 살기 어려운 세대가 첫 번째 세대다. 지금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때만 해도 공무원 하고 싶은 애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98년도 IMF 때 엄청나게 잘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서로 깔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세상이 참 녹록지 않구나. 굉장히 너무 경쟁이 심해진 게 더 치열해진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더 그, 이게 사는 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거의 삶을 갈아 넣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탈퇴근할 수 있고 그런 공무원 하면 좋겠다. 공무원 연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무원의 나라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하겠다고 학원가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과 몇 년씩 뭐 삼수 사수 해가면서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사실 이것도 끝났어요. 왜냐면 지금은 또 공무원 경쟁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연봉이 낮으니까 또 그 연봉 낮은 것 때문에 청년들이 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 하는 세대가 많이 올라갔고 공무원도 이제 또 인기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여전히 그래도 공무원 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 가서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예. 오히려 요즘에 청년들은 이제 좀 돈을 투자해서 돈을 잘 한꺼번에 벌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청년들 중에 주식 안 한 사람들이 없고, 코인으로 돈 날려보이지 않은 청년들이 없다. 예. 뭐, 열에 아홉은 해봤다고 하니까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은 대부분 다, 청년들이 20대 코인이나 주식 샀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코인 엉망진창이거든요, 진짜. 지금 우리나라 카카오가 작년에 했던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50%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카카오 주식 샀던 사람들은 지금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반토막 났고, 있는 돈을 끌어모아서 30대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지금 또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삶이, 지금 30대의 삶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데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10억을 빚지고. 근데 다시 그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없던 그냥 10억의 빚을 그냥 감고 살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다시 20으로 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현재 이미 고점을 찍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기성세대가 이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되게 기성세대들, 어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교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도 별로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청년들도 교회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되게 꼰대들의 공동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90년생, 지금으로 치면 MZ 세대들이 새로운 그 세대의 중심 세대로 떠오르고 있고, 그 세대들을 기성세대들이 어려워한다. 서로 어려워한다. 그게 지금 현재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세대냐? 우리나라 70년대생들이 X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70년생입니다. 제가 79년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 때 뭐 X세대다 해갖고 되게 좀 새로운 세대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그 다음 세대는 80년생들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이제 21세기가 됐을 때 대학생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변화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되게 그 베이비 부머의 그 자식 세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인원이 많아요. 근데 90년대생부터는 출산율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도 이제 링허우라 그래갖고 중국은 이제 사람들이 10살씩 끊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뉴스를 보면은 중국 정치인들이 몇 년생이냐 그게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은 바링허우가 중국의 새로운 세대다. 왜냐면 얘네들은 중국에서 한 명 낳아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 집당 한 사람, 아이 한 명 낳고 어른들이 모든 돈과 모든 기회를 아이 한 명에게 때려박아서 아이가 완전히 이제 부모와는 전혀 다른 풍요로움과 이렇게 떠받침을 받고 자라는 사회 세대가 바링허우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세대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 세대들이 기존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어떻게 볼 거냐. 둘 다 양쪽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얘네들 열정도 없고 나약해. 정신 상태가 썩었어. 희마리가 없어. 뭘 열심히 안 해. 대충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해. 라고 말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얘네 너무 빠르네. 너무 변화가 예민하네. 얘네들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개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 놈들에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게 어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즘에 나오는 많은 이제 얘기들은 먼저 예전에는요 어른들이 배우고 먼저 경험하고 먼저 세상을 산 게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경험과 그 경험에서 오는 연륜이 삶의 지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못 하시는 것처럼 이 산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는 어른들의 경험이 새로운 변화된 삶의 현장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가치, 오랜 삶을 살았다는 연륜이라는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갈등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예배하는 곳 사장님이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 청년부 회장이에요. 근데, 되게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교회 어른들 대부분 다 60대 어르신인데, 그분 말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청년들이 맨날 성가대나 교회 봉사나 뭐 교회 사역할 때 와서 도와주고 아이들 케어하고 하는 데에서 봉사하라고는 계속 요구는 계속 하시는데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네들에게 뭔가 맞춰주는 건 하나도 없어서 청년이 점점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열심히 신실하신 분이라 어떻게 해서든 소통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 어른들은 우리 얘기를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말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30대 이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길고 진지하게 오랫동안 하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짧고 글도 길면 안 읽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저번에 이제 그 뉴스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굉장히 문해력이 되게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위 중에 하나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긴 글, 길고 어려운 글을 읽어도 이해 못해요. 그런 글을 읽지 않거든요. 물론 읽는 아이들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퍼센트의 비율의 아이들이 긴 글 자체는 아예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도 기사가 긴 기사들은 댓글에서 안 읽어요. 읽지 않고 댓글로 싸웁니다. 제목하고 앞에 한두 줄만 읽고 밑에 댓글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본문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더 이상 글씨를 읽는 식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고 글을 읽고 했다면 지금은 다 영상을 보고 동영상으로 이해를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10분을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안 봐요. 예. 대부분 다 10분에서 20분 내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아이들 어린이용 컨텐츠는 대부분 10분에서 끊고요. 재미있는 거는 20대 컨텐츠는 10분 넘어가지 않아요. 20대 컨텐츠는 5분 정도입니다. 더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쇼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다 5분 이내입니다. 더 길어지면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진지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 같은 우리 때는 단편 소설 되게 짧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책 단편 소설 하면은 뭐 20페이지, 30페이지 하면 단편 소설이잖아요, 그게요. 단편 소설집 하면은 요런 책이 한 10개, 15개 들어있는 단편 소설집인데 지금은 단편 소설이다 하면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예.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대가 성경을 읽겠냐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로마서를 읽을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이 로마서라고 본다면 어떤 그렇게 강조하신 분도 있는데 단 한 절도 이해를 못해요. 진짜로. 되게 심각합니다.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개혁 개정을 기준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냥 세 번역을 기준으로 바꾸려고 마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예 개혁 개정 안 보려고요. 개혁 개정을 보는 게 이제 진짜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 보는 것보다 수십 배 어렵게 읽습니다. 예. 두 번째 특징은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면 아이들이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브리테니커 사전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거긴 괜히 길고 진지하고 학문적이고 엄중하게 엄선된 내용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인터넷 들어오면서 위키피디아를 많이 봤습니다. 위키피디아도요, 굉장히 많은 그 전문가들이 검수한 자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위키피디아도 안 봐요. 젊은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써놓은 나무 위키를 검색을 합니다. 근데 나무 위키는요, 거짓말도 많고요, 잘못된 내용도 되게 많고, 쓸데없는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나무 위키를 봐요. 왜? 진지하지 않으니까. 재미있게 자기네들이 만든 사전이니까. 예.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뭐 합니까? 지금은 이제 애들이 그것도 나무 위키도 안 찾아봅니다. 그 긴 글을 읽지 않아요. 이제 챗 GPT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챗 나무 GPT가 위키는 그런 검수 같은 것이 없어요? 나무 위키는 누가 검수해서 자르지 않고요. 누가 들어가서 이거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또 지적하고 그럼 또 바꾸고 누가 글 쓰면 또 누가 들어 지적하고 여러 번 지적이 들어가면 삭제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참여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키는 사실은
증명된 자료들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위키피디아보다도 나무위키가 대부분 길던데. 길지만 검증된 자료는 아니에요. 위키피디아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요. 예, 리퍼런스가 다 있어요. 근데 나무위키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게시판이랑 똑같습니다. 정리된 게시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지금 세대들이 과연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엄중함과 고상함과 거룩함과 진지함과 또 이런 형식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왜 주일날 예배 2번 드립니까? 성경에 2번 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2번 드립니까? 왜 우리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금요일날 철회를 드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님이나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엄중하게 성경적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럼 이체 등구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시간과 나의 즐거움은 소중한데 내가 집에 가서 영어 공부라도 더 하지 내가 뭐하러 금요일에 나가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물론 뭐 열심히 한 청년들도 있지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특징이 이제 되게 간단하길 원한다. 두 번째가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의외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직한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왜 공무원 하고 싶냐라고 말하면 청년들이 이런 얘기 한답니다. 공무원은 학연, 지연, 혈연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일하는 만큼 그냥 고정된 수입 받으니까 자기는 공무원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억울함과 무기력함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런 거야. 옛날부터 그랬어. 라고 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생이 예민한 게 학종이 폐지됐어요. 근데 왜 폐지됐냐면 믿을 수 없으니까. 그, 그 종합평가서에 아이들이 했던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돈 많고 힘 있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쏟아 부어서 어디 가서 경험하고 어디 대학 가서 인턴하고 했던 것들을 빼곡하게 써놓으면 이것이 점수가 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에 이제 쓰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열풍을 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젊은 세대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보를 투명한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예. 그래서 기업에서도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어느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면 그 회사의 그 구직자들, 이직자들이 그 평가의 다양한 측면의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어느 기업이 있다. 그럼 이 기업은 뭐 장소는 어떻고 접근은 어떻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고 여기에 어른들은 뭐 굉장히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뭐 누구 상사는 뭐 굉장히 좀 성격이 나쁘다 이런까지 정보가 인터넷에 다 공유가 되니까 어떤 회사는 그렇게 공개가 돼서 한번 입소문이 확 돌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구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구직이 떨어져도 내가 왜 떨어진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왜냐면은 너네가 원하는 사람, 부장님 딸 취직시킨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시대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니까 사람이 요구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어느 측면에서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받아갖고 그 총점이 몇 점이기 때문에 입학한 겁니까? 라고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그걸 이제 기업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구조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젊은 애들은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컴플레인도 되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소문이 돌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어떤 가게는 좋은 가게더라. 그러면 몰려가고, 어떤 가게는 나쁜 가게더라. 그러면 아무도 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특징은 첫 번째 간단하길 원하고, 재미있게 원하고, 하지만 정직하고 투명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설문조사 나왔을 때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게 실망하는 이유 1위가 교회의 재정적 불투명성이었어요. 되게 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교회가 돌아가는 구조나 결정 구조가 재정 구조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되게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그게 되게 예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서 매달 교회의 일원까지도 모든 교회 재정 보고를 매달 인터넷에 올리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에겐 굉장히 격려하는 여기 합정동에 있는 그 청년들이 몰려가서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되는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예요. 너 이 교회 왜 왔니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교회는 매달 모든 재정 보고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게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가 이제 교회 회사에서 직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신입 사원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얘네들의 요구나 그들의 상황들이 기존의 그런 과장님, 부장님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갈등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농담으로 MZ하고는 뭐 일 못해라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네. 그래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들도 정보화가 되고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어릴 때부터 PC를 가지고 태어났고 중고등학교 때 이미 휴대폰이 자기 일상화된 세대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격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레포트가 되고 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그런 언어에 대해서 많이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껏 부장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는 거, 또 시키는 거면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하는 거, 또 어른들이 내가 해봐서 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되게 싫다. 네가 이해해라. 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폭언하거나 무시하는 말 하는 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참지 않고 그냥 회사 그만둔다던가 아니면 고발한다던가.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에서 언어 폭력에 의해서 고소고발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다고 합니다. 예.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팀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도 교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기존의 어른들이 20대, 30대 교회 성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유명했는데 꼰대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저도 좀 꼰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예.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자기는 회사에 충성 안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회사는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잖아요. 회사라는 공동체에 내 삶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스스로 알아서 야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워라밸이 되냐?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가 이루어질 수 있냐? 왜냐면은 자기 부모님과 삼촌 세대들을 보니까 회사에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열심히 일했더니 회사에서 힘들다고 자르더라. 급여도 깎더라. 자기네들은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를 부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라밸에 대해서 외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3, 40년 전부터 많은 부분에서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거기서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분쟁들을 하면은.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회사가 이게 벌금을 내거나 그런 일이 많아지죠. 근데 한국은 그런 일들을 했다가 다 실패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는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칼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면 외국에는 칼퇴라는 말이 없다고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6시 땡 되면 퇴근해야지. 근데 이제 보통 많은 회사들은 6시 반, 7시 정도는 퇴근을 하는 게 눈치껏 해야 된다라고 어른들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6시 땡 하면 그냥 문 열고 그냥 의자 일어나서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한 그들의 삶이다. 그래서 뭐 휴가를 더 내놔라. 또 안식년을 원한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계발 휴가 제도라고 해서 뭐 1년에 뭐 한 달, 2, 3년에 한 두 달씩 이렇게 휴가비 줘가면서 휴가를 쓰게 하는 기도 하고, 물론 그 대기업이 그렇겠지만, 뭐 카카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3년에 한 달씩 유급 휴가를 준대요. 한 달을. 그래서 게다가 휴가비도 200만 원인가 30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보여주기식, 형식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하면서 안 한다는 거죠. 네. 있을 데 없이 자기 시간과 에너지 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회사에서 뭔가 업무 보고 해야 되는데 윗사람한테 뭐 설체, 글씨, 모양, 뭐 여기 보이는 게 이렇게 보였다 뭐 해갖고 이렇게 서류를 몇 번 빠꾸 막으면 그걸 견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미래를 자기 회사에 우리 나의 미래가 회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저는 전지 이걸 읽으면서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또 부사역자들 또 그 얼마 전에 저기 뭐야 그 더 미션이라는 언론에서 되게 큰 얘기가 나와요. 뉴스가 되게 큰 조사를 했었어요. 많은 교회가 부사역자를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막 신학교에 졸업한 좋은 부사역자들이 전임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를 아예 안 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그냥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교회 사역비가 훨씬 적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풀타임 할 필요 없는 거죠. 토일 이틀만 나와서 일하고 평일날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더 살기가 좋으니까 전임 사역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전도사님들,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교회 사역의 어떤 압박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에 다시 이슈가 되고 주 52시간 근무 시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것도 안 된다, 다시 늘려놔라라고 요즘에 하죠. 그래서 이거 다시 주 52시간도 못 지키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정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주 52시간이면요, 몇 시간 제가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주 68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68시간이면 목사님 하루에 12시간씩 월화수목금 일하고 월화수목금 토를 일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루 쉬고 12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하루 12시간. 근데 하루 12시간 일한다는 얘기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인 겁니다. 9시 출근, 11시 퇴근하는 거를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켜도 된다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노동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줄여서 52시간을 바꿨는데 52시간도요, 목사님.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를 9 to 6로 일을 하고 일요일에 또 출근해서 4시간 더 일을 해야지 52시간입니다. 회사에서 더 일을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 일을 시킨다고 봉급을 더 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은 굉장히 좀 노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좀 처참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프랑스의 절반밖에 안 돼요. 프랑스 사람들이 1시간에 1달러 벌 때 우리나라는 2시간 일해야 1달러 버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4일째, 일주일에 4일 일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냐. 젊은 사람은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 되는 회사도 있고 단점이 되는 회사도 있더라.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 폭스콘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투신 자살을 했는데 일을 너무 계속 빡세게 시키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그 통제 방식을 원하지 않는 그런 계속해서 이제 회사에서 뭐 얼차려 주는 연수원에 가서 막 애들 청년들 모아놓고 막 혼내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연수원에서 회사 그만둔 애들도 많고 예. 참견이 아니라 참여를 원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런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멤버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기업들도 난리거든요. 왜냐면 뭐 좀 문제 있다 그러면 회사 나가버리니까. 예. 왜냐면 그렇게까지 견디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더 그렇죠. 회사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는 경우가 훨씬 더 큰데 교회는 내가 뭐하러 여기서 버티고 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젊은 청년에 큰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7시인가 7시 반까지 교회 가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오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주일학교 뭐 또 모임에 가고 점심 먹고 뭐 성가대 연습하고 뭐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은 뭐 8시 9시 되었었다. 어.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은 이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닐 거면 안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서 청년부 예배에만 참석하는 거죠. 왜냐면 청년부도 큰 교회들은요, 목사님, 청년부 교회 봉사 안 시켜요. 요즘의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큰 교회들 우리가 이름만 알면 저기 뭐 분당이나 이런 데 있는 큰 교회들의 청년부는요, 청년부 성가대 그러니까 2개, 3개 일하는 걸 아예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일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데 집중하고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교회들 청년부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소형 교회들에서 빠져나온 청년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모이면은 소모임하고 교회에서 막 필요한 재정도 지원해주고 커피숍 보내주고 하니까.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막 좋은 예배 시스템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 90년대생들이 소비자가 된 것도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좀 당하면서 물건을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억지 상술 이런 거에서 서에서 당하지 않고 정보들이 계속 공유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봤을 때 좀 특별했던 거는 이제 어 SNS 군대에서 이제 휴대폰 쓰잖아요. 예. 그 청년들에게 90년대생들한테 영화를 왜 안 보냐? 극장에 가는 비율이 많이 줄어서 극장에 왜 안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극장에 가면 2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극장에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그게 상위예요. 그 소비 지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양유업이 갑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젊은 애들은 의식적으로 아직도 남양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은 실제로 지금 매출이 매해 줄어들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돈 투자하고 있어도 젊은 애들이 남양은 아예 그냥 앞으로 그 회사가 뭘 하더라도 나는 평생 남양 안 먹겠다라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였지. 용산이 그렇게 컸는데 용산은 지금 다 망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가요. 용산에서 되게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좀 뭐라 그러냐. 비싸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정보가 다 인터넷에 이제 공유가 돼서 안 가는 거죠. 왜냐면 부품 하나하나당 금액을 인터넷에 다 올리니까. 다이슨도 마찬가지. 다이슨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고가 전략을 채택했다가 엄청나게 매출이 줄어서 지금은 이제 LG하고 삼성 쪽에다가 다 그런 어, 지분 넘겼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외국에 나가는 자동차가 한국에 나오는 내수용보다 더 좋더라라는 이름 퍼지고 그것들을 실제로 데이터화 해갖고 인터넷에 계속 올라와서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현대자동차 안 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요. 맥도날드도 한참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예.
게다가 지금은 이제 해외 직구가 많아지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업체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의 경쟁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이단이 아니냐, 사종교, 뭐 천주교는 불교가 우리의 경쟁사가 아닐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휴대폰이나 유튜브 같아요. 이제 교회는 휴대폰하고 경쟁해야 되고요. 유튜브랑 경쟁하는 겁니다. 예. 과학이나 심리학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그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목사님들은 팬데믹 끝나고 교회 성도 수가 뭐 60% 됐어요, 50% 됐어요 얘기하는데 얼른 100% 다시 회복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만나면. 근데 어른들 세대는 돌아올 수 있어도 20, 30대는 돌아오기 힘들다고 보통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회사들은 90년대생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정보를 소비하는지, 그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그, 이렇게, 그 회사들이 이렇게 뭐, 기업 친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 회사에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 문화, 환경,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샤오미 같은 경우는 유명했거든요. 왜냐면 24시간 고객들이 전화하고 컴플레인 하는 거는 무조건 듣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샤오미가. 그래서 그 다음 모델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반영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에너지를 많이, 그걸 이제 VOC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VOC 팀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일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90년대생들은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해도 젊은 청년들은 설문을 안 참여 안 해요. 요즘에 정치 이렇게 설문조사 하잖아요. 어느 정당 지지율 해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에는 응답률이 1%가 안 돼요. 거의 대답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전화기에 대해서 뭐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기서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해요. 같이 지내는 거. 그 세대랑 같이 살아내는 거. 아니면 그들이 핵심 활동에 참여하도록 주도하게 하는 거. 교회로 치면 담임 목회자가 청년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속 많은 시간들을 누리는 거, 지내는 거. 그들의 언어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 아니면은 교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결정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 교회가 그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정리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별로 이렇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목사님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걱정은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청년 세대들이 없어요. 근데 왜 걱정을 안 하시냐면 사실은 청년들은 별로 헌금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의 전체 진행에 큰 문제가 안 돼요. 50대가 빠져나가면은 교회가 휘청하는데 20대가 빠져나가면은 그렇게 휘청하지 않거든요. 당장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이걸 바꾸고 고민하고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20대, 30대가 굉장히 빠르게 탈종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 세대가 종교에 대해서 없는 게 있었어요. 마음의 평안이라던가 공동체라던가 어떤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종교에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정서적인 위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동체도 교회 밖의 공동체가 워낙 많고 그리고 삶의 가치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그들을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죠. 게다가 지금 20대, 30대들은요, 예전보다 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또 얘기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20대, 30대들은 자기의 삶이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네들이 다 옳은 건 아니죠. 이 친구들이 옳은 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대부분 다 60대 중심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정책과 방향과 여러 가지 사역들의 핵심 세력이 50대 후반, 60대라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